헌재는 지난달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모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백종건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양심적 병역 거부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작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재판받는 6년 동안 제 스스로의 변호인이자 또 다른 200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의 변호인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의 회원이자 노동당 당원인 오경택입니다. 현재는 병역 거부로 유죄를 받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항소심을 준비 중입니다. 또 이분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분들을 따로 또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육군에서 병으로 군생활을 2년 2개월 동안 했고요. 전역 후에는 군사 전문지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지금은 방송과 언론기고를 통해서 군사평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2월에 해병대를 만기 전역한 고상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국군 출신의 군필자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머 아찔한 인터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듣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서로 훈련받아온 양심에 따라서 과연 예수님께서라면 총을 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군인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사실 법무관으로 4주간의 군사훈련만 마치면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제 스스로 제 양심상 단 하루라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다니게 됐던 여러 사회적 현안이 부딪히는 공간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나 아니면 포이동 재건마을 같은 곳에서 봤던 그런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들, 경찰이든 군인이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후에 반대편에 서서 다시 그 폭력을 수행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폭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이 저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병역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종교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계신 거죠? 네. 저도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을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걸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집총이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성서가 있었던 시대,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많았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성경 속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고, 물론 신약엔 좀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안 썼던 걸로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수단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총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총 거부라는 거. 총을 안 들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무기 전반을 다 안 만지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제가 그 부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집총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집총 거부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병역 거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의 신념은 집총 거부보단 병역 거부에 가깝습니다. 총을 들지 않더라도 비군사적인 일을 군대에서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죠. 네. 하지만 저희는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너무 종교적인 얘기로 가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고 전쟁들의 구체적인 형태나 양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전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신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류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칼이 아니라 뭐라도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기를 들지 말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경 구절에 감명을 받아서 더 이상 어떠한 병역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뭐 군대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군이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들지 않는 다른 위험한 임무도 혹시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국에서만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나라들에서도 병역을 거부했고요. 예전에 히틀러가 지배하던 나치 독일 당시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직접적인 집총 의무 외에도 뭐 군수 문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참호를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자들도 그때 징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이. 맞습니다. 네. 군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군이 관리하는 모든 형태의 업무를 진짜 거부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뭐 전시가 되더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각 행정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라든지 예.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각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가진 고유의 목적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평시에는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쟁 준비라든지 전쟁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오경택님은 그러면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소년기, 유년기에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셔서 그런 생각 갖게 되셨다는 거죠? 네, 제가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예. 좀 보수적인 동네 분위기가 있고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두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와 체게바라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그냥 총을 든 군인, 권력자였던 거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광주항쟁이나 아니면 뭐 한국군이 참전했던 여러 전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한국 전쟁 당시에 민간인 학살이라던가 제주 4.3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텍스트를 보고 여러 가지 교차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 군대라는 것이 그 목적 자체가 어쨌든 전쟁이고 전쟁의 핵심은 결국엔 살상이고 파괴인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신념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내가 배우고 해왔던 말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병역 거부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분명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참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강도한테 갑자기 공격을 당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살기 위한 그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일반인들 시각, 특히 제 시각에 봤을 때는 그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 거부를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도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거부감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납득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제 변론하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도 많은 경우에 법정에서 정치적 신념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선호의 문제처럼 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교단에서 병역 거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걸 특혜를 원하거나 아니면 손쉬운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과연 병역에 국한되는 것이냐 넓은 차원에서 보건, 교육, 그다음에 소방 이런 것들이 다
그 국내적 안전, 국방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기여를 하는 것은 총을 들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면 총을 들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총을 들려서 여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면서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불만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뭐 기간의 조정이라던가 업무 난이도의 조정 이런 것들은 뭐 시민사회와 여호와의 증인 교단에서 늘 말해오던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겠죠. 원래 이 자리에 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이 어쨌든 본인들의 신념 때문에 지금 병역이란 걸 이제 거부를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오기까지의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겪고 있던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6.25 전쟁 때 저희 국군들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오게 됐는데 본인들의 신념만을 위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다는 그런 남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말씀하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사실 좀 설명을 잘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나온 무죄 판결에 보면은 사실 저희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무죄 판결문을 써주신 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병역 거부자라고 해서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군대가 옳지 못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저희 입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저희는 양심에 따라서 군복무를 이행하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또 수많은 조상들, 선조들의 의력과 그리고 그 피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하신 수고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든 국민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 뭐 하다못해 유아나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경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수고나 희생,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른 더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군복무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 기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이번에 헬기 사태에 나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 1939년에 그 당시에는 조선이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모병제였죠. 사실 일본이 모병제를 시행했고 일본이 한국인을 징병하기 시작한 건 1944년부터였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약 38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반전사상 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동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그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 어떤 국가든 어떤 정부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저희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는데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 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사실 저도 감옥에 1년 6개월 동안 수감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뭐 다른 종교, 뭐 기독교, 불교, 뭐 다른 종교들도 사실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뭐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들도 아주 원초적인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왜 당신들만 이렇게 유별나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여호와의 증인이 특별히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세계로 좀 더 시선을 넓혀보면 병역 거부를 처음 한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뭐 케이커교나 아니면 이제 수많은 이제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불교나 사실 모든 종교들이 다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또 오랜 이 군사주의 문화나 전체주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이 이제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 병역 거부라는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돌아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믿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 안에서도 저희 아버지도 여호와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5살 때 감옥을 갔습니다. 2년간 이제 군 교도소와 민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고요. 사실 어려서부터 듣는 말이 이제 저희는 지금 대치복무로 얘기하지만 어려서부터는 사실 여호와의 증인 어른들도 아유 군대를 안 가니까 감옥을 가야지. 군대 안 가면 감옥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일종의 그러면 이 감옥에 가시는 거를 군대 안 가는 걸 대체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군대를 가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어렸을 때는 그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감옥을 갔다 오고 제가 초등학교 때 네가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오면 그때는 뭔가 바뀌어져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10년, 20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인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체복무를 3년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이제 제가 그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해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서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을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대체복무제를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럼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뭔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증명을 하고 뭔가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걸로 복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정치적 신념에 의한 거부는 도대체 그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걸 봐야 되냐?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존중을 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거에 존중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제3자의 시각에 봤을 때는 아니 그런 정치적 신념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증명을 한다면은 본인이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뗐던 서류들이 뭐 제가 입당했던 입당 원서와 입당 시점 그리고 뭐 제가 했던 활동의 사진들 이런 건데 사실은 양심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96년 판례를 보면 마음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밖으로 내보이겠어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간 문제, 뭐 1.5배 이내와 업무의 강도의 형평성의 조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사실 이 대체복무제의 큰 걸림돌, 가로막혀 있는 그 걸림돌 중에 하나는 사병인권이 형편없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대체복무제 우려하고 반대하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쉽게 이 하나의 인생의 막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식사와 아니 미군에서는 뭐 훈련 기간에는 밥을 더 많이 주는데 한국에서는 절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사병인권이 형편없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병인권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이렇게 권리를 신장하고 대체복무제도 그에 맞는 난이도로 조정을 하면 사실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참칭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된다.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와 디자인의 문제이고 이미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그 징병제가 있는 국가 중에 복무 기간이 긴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미 뭐 단축한다고 발표는 났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민간에 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의 양심과 신념을 다 증명하고 밝혀내겠습니까? 그런 것들 바깥에 따지자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정되도록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뭐 검증을 하자라는 안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뭔가 틀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어느 하나가 답이라기보단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정치적 신념이라는 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러다가 앞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박정희 체게바라 두 사람을 좋아했다고. 저러다 갑자기 나중에 이명박 박근혜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사실 뭐 너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하면 저도 뭐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근데 뭐 정치적 신념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에서도 중간 나중에 그 생애사적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대만의 케이스에서도 그분은 대체복무를 하고 복무를 다 끝내고 대만의 대체복무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끝내고 나서 이렇게 종교를 안 가지게 된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크게 다르냐. 그래서 법원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좀 그 타 종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별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제 종교적 신념도 사실 이것도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실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대체복무제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종교적 신념도 포함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 뭐 대만, 그리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인서를, 신도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 신념과 얼마나 부합하게 생활하는지를 스스로 소명할 수 있도록 이력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층 면접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을 가졌는지 이제 조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심사가 엄격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제 거기는 그 나라는 총기 소유가 허가가 되는 나라니까요. 총기를 한 번이라도 휴대한 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총기 휴대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는 대체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 관련된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양심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기가 휴대가 되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죠. 제가 변호했던 병역 거부자 재판 중에서 한 재판에서 판사님이 그런 질문을 피고인에게 하셨어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럼 피고인은 한 번도 뭐 여기서 상호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서든어택이나 뭐 그런 류의 FPS 게임 FPS 게임류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가진 종교적 신념으로는 그런 게임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제안 중에서 하나로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위원회에서 폭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서 뭐 15세나 18세 관람가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심사 기준으로 보자. 그런 건 어떻냐. 총기 휴대 허가 기준에 맞게. 그런 제안도 있는데 저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한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요즘 유명하는 그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감옥 안에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의 뭐 군대 가서 전쟁하는 거랑 비슷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진 종교적 신념으로는 그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병역을 거부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게임을 최근에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면 과연 그건 진정한 종교적 신념이겠냐 하는 의문을 사실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뭐 우리가 사기죄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갚지 않을 마음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리면 이게 사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건데 법원이 다 밝혀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죄 판결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전문가들이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중에는 사실 한국에서 군대를 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훈련이 고단하고 사회와 격리돼 있고 또 인간관계도 사실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장기간 또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격리된 상황에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시간적인 부분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2년 동안 자기 개발도 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가장 스트레스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대체복무를 어느 정도 심사할 때 그 심사 기간을 1년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둬서 이 사람을 여러 차례 면접을 회부하고 계속해서 물어봐서 어느 정도의 이 심사 자체로부터의 기간의 허들을 둔다면 과연 우리나라처럼 한 해라도 더 빨리 군대를 제대해서 사회에 복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긴 심사 기간 그리고 긴 대체복무 기간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런 안들도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겠다 또는 이런 안들도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경택 씨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이랑 다르게 이제 정치적 신념 때문에 지금 병역을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군 생활할 때 가장 서로들을 많이 위로했던 말이 우리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하게 쉰다, 친구들이 편하게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들을 되게 많이 위안을 했거든요. 근데 종교적 신념과는 다르게 이 정치적 신념, 아까 얘기하셨던 뭐 운동권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해소된 상태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침략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고수되고 있는 그 이유가 좀 뭔지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에 대한 게 해소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폭력적인 그런 부분이 계기가 돼서 지금 병역을 거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군대는 침략적인 목적으로 있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방어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국가에서 권력투쟁의 탄압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시 상황에 뭐 침투를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거부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고상범 씨하고 저하고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근 몇 년 동안 뭐 2010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왔으니까요. 대학을 들어와서 뭐 2016년 이렇게 쭉 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장면들은 소위 말하는 집회에 참여한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노동자들 아니면 철거민들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이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여론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방패로 치거나 아니면 조롱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너무 비일비재했었고, 뭐 침략전쟁, 국외에 전쟁을 하러 간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기무사 문건을 봤을 때도 언제든지 이 총과 화기가 모여있는 이 집단에서 총부리를 국민으로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폭력이라는 것이 아주 개별적 세세하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광범위하고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전에 뭐 참여정부 때 승인했던 것이 이라크 전쟁인 걸 생각하면,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아덱스에서 무기, 군수산업이 새로운 먹거리이고 새로운 경제 기반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폭력의 기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시기에 네. 군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폭력적이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한 번에 싹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군축을 목표로 하고 네.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 방도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없고 네. 전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의 존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신념 속에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종국에는 군대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가는 한 발짝으로서 제 스스로가 제 신념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이죠. 군대라는 것이 사실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군대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하겠다. 뭐 존 레논의 노래처럼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고 당신도 함께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일반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국가이기 때문에 다양성은 분명히 그건 존중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노력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토론에 나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이제 154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고민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소수 의견인 이제 합헌 결정을 하신 그런 재판관들의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사실 지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군대가 열악하고 점점 이제 아이를 안 놓는 징병 인원이 모자라는 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럴 때 군과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의사에서 그런 결정에서 사실 지난 합헌 결정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은 그게 바뀐 거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이 나도 무기를 들거나 또는 전쟁에서 적군을 맞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체복무가 있든 대체복무가 없든 사실 군대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대체복무가 없으면 군대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감옥을 보내지 말고 좀 필요한 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자라는 게 사실 저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군 상황이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대체복무가 신종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제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뭐 극단적인 예로 뭐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뭐 손가락을 자르거나 또는 뭐 몸을 자해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대체복무가 있든 없든 병역을 기피하는 건 매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복무처럼 길고 힘든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또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체복무 제도가 어차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꿀 수 없는 또 제도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대체복무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또 겸손하고 또 힘든 곳에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일하는지 직접 좀 겪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병역거부자들이 증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대체복무제도 시민사회 안이라는 거를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읽어봤는데 뭐 치매 노인 돌봄 영역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의무 소방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군복무의 1.5배 정도를 복무하는 걸 내용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 뭐 개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갖다부터 이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그 안들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또 연구와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혹시 발생했을지 모르는 부작용들 이런 걸 연구한다면 저는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체복무를 하는 걸 보면 그 병역 기피를 하려는 사람들이 내가 외국으로 도망갔으면 도망갔지 저건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는 대체복무라는 게 만약에 됐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너무 현재 군에 있는 것보다 쉬운 걸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추거나 최소한 그것보다는 힘들어야죠. 최소한 그것보다 힘들어요.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에도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추던지 아니면 그것보다 힘든 일을 통해서 대체복무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근무 여건에 관련돼서. 뭐 여기 말씀하셨던 시민사회 안에서 말하는 거는 너무 길거나 극악의 노동 조건을 근무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 경중을 맞추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 위반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이것은 시민적 권리라고 생각하고 고행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고행자의 길은 아니지만은 뭐 생각하시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난이도 설정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두 분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대체복무제에 대한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양심의 자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저의 양심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군과 무관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군과 형평성 있는 복무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군과 관련 있는 일이라면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4주간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은 사실 그렇죠. 군복무가 없어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뭐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군대였지만 저는 제 신념상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TO 말씀하셨던 거에서는 예를 들어 아까 대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말씀하셨던데 아니 안 좋은 건 아니라 그 안보 상황이 우리랑 다르고 또 이제 전장 환경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만에 어쨌든 가까운 예시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최근에 시행했는데 TO가 다 안 찼고 이번에 시민사회 안에서도 한 향후 몇 년간은 TO를 딱 정해놓고 1,000명 이내로 TO를 정해놓고 시행을 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TO에 안 들었을 때 계속 기다리면서 지원할 것이고 그런 게 아니면 나 떨어졌으면 그냥 군대 가야겠다. 이렇게 걸러질 것인데 아마 TO가 다 안 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사실 많은 나라들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과정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다 저기로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군복무 기간보다 사실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이 대체복무를 시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들을 뽑아놨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충분히 안 들어오는 걸 보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점점 줄여나갑니다. 사실 이걸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군복무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지고 갔다가 점점 부작용이 없는 게 증명이 되면 점차 줄어나가는 것도 사실 저는 많은 나라들이 선택했던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대체 복무 제도는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거 이외에 뭐 의무소방이라던가 또 도충력들을 쓰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대체 복무의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현역 복무 외에 다른 대체 복무 제도를 넓게 인정하는 나라가 없죠. 사실 뭐 국방 영감이라고 하나요? 국방 백서라고 하나요? 국방 네. 국방 백서를 작년에 보니까 뭐 일반 사회복무 요원이나 전문 연구 요원이나 이런 수많은 예술체육 요원이나 이런 다양한 대체 복무 제도가 이미 1년에 10만 명 이상이 그런 형태로 복무를 하고 있다고 백서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근데 그 수많은 대체 복무 제도들은 현재 국방부의 관리를 받고 있죠. 국방부의 감독을 받고 있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혹시 이 사람들이 복무를 잘못하면 국방부에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대체 복무 제도는 뭐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차치하고 나서도 이제 국방부의 감독을 받는 것은 사실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군이 들어간 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분 다 근데 그러신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뭐 이분만 차례차례로 하면 네.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방가족부,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이걸 관리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는 그 군 복무도 앞에 훈련을 받듯이 대치 복무도 앞에 교육과 훈련을 받아요. 체력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똑같이 장소는 똑같이 이제 훈련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현역 군인들도 훈련을 받고 대체 복무자도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군인들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훈련을 받고 대체 복무자는 내무부가 관리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대체 복무자가 받는 훈련은 뭐 전혀 군사적인 성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시민들을 구조할 것인지, 시민들을 또 대피시킬 건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장애인들이나 치매 노인들에 대한 이해, 그분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사실 저희는 그런 형태, 군과 무관한 뭐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나 뭐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 소속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든 군과 무관한 다른 행정 조직이 이 문제를 관리한다면 그 기간이 조금 다소 길거나 일이 힘들더라도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결정이 나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농담 삼아서 한 얘기가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 이러다가 우리 대체복무자들, 병역거부자들 북한에 가서 철도를 까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주관 부서가 국방부가 아니라면 그 일이 치매 노인을 24시간 간병하는 일이 됐든 중증 장애인을 돕는 일이 됐던 아니면 소방서에 가서 정말 이 더운 날에도 이 불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일이든 네. 그러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성격이 없어야 하고요. 첫째는 그 다음으로는 비군사적인 영역에 사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면 뭐 무엇이든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장애인권 운동 그룹에서 늘 하는 말이 그 활동보조인 24시간 보장 이런 것들 말씀하신데 대체복무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고 대체복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소방에 관한 업무 늘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인력 충원은 안 해주고 혹은 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뭐 치매 노인 간병이나 이런 사회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면 상관없지 않을까. 무엇이든. 다만 그것은 비군사적인 영역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군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핵심은. 굳이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왔는데 그렇죠. 다시 군인의 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건 또 심사와 사실 그 또 관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대체복무 신청을 처음에는 이제 병무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복무자들을 포함한 모든 남성의 데이터베이스를 일종의 병역자원 관리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복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병무청을 거쳐서 형식적으로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로 사실 기록을 넘겨주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심사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뭐 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검토를 위해서는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검토 단계에서 군 혹은 군사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례를 있으니까요. 봤을 때는 예.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독립된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뭐 여러 부서들에서 의견을 내고 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내는 것처럼 그 의견 중에서 하나는 충분히 이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의무소방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의무소방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하니까 백 변호사의 의무소방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아냐고. 다들 의무소방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병역거부자들 거기다가 시켜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특혜 시비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특혜라던가. 근데 지금 현역 군임 21개월인데 의무소방 23개월이거든요. 사실 2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의무소방이 2달 길지만 그래도 사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간을 아까 전에 오경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1.5배 정도 늘려서 현재 21개월인데 뭐 대체 복무를 21개월 1.5배 하면 32개월 정도 되죠. 그 정도 길게 한다면 그래도 과연 경쟁률이 그만큼 높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지금 병역 기간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따지면은 어떻게 좀 개개인이 생각하시기에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이 대체 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아마 이 시청자분들 궁금하는 게 뭐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서 몇 배 이상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물론 이제 생각이 좀 다르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징벌적인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하셨지만은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걱정이 많으니까 일단은 시작할 때는 좀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두 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네, 저도 그건 봤습니다. 대체 복무 적정 기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 20%. 또 1.5배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한 3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절반이 넘는 그런 대체 복무 기간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데 그래서 1.5배 정도면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은 병역 기피로 이용되는 일이 없겠다.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들도 1.5배를 사실 약간의 일종의 공식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기준점 같이. 기준점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 또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기로는 국가별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1.5배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진다면 저는 그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은 결국 근데 입안자들, 국회에서 정할 문제긴 하죠.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사회적 수용성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줄고 줄어서 국제적인 기준, 통용 기준이 생겼던 것이고, 저는 둘 다 어쨌든 병역이든 대체복무든 기간이 적을수록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사병들의 그러니까 병역의 기간도 점점 줄어야 될 것이고. 근데 그 말씀하시는 이제 병역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본적인 훈련과 그렇죠. 그 숙련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체복무도 그거에 비례해서 줄 수 있겠죠. 네, 뭐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네, 질문해 주시죠. 여기 선생님께서는 군사 전문가시고요. 아니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워낙 방대한 곳이라. 이제 여기 선생님은 이제 뭐 기심 잡는 해병대라고도 불리는.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기간으로 되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닌 아예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 사이에서 나도 고생을 했는데 쟤네를 또 고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는 사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전문가로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병력면 봤을 때는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요즘은 이제 최첨단 무기들도 계속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병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그거죠. 이게 일종의 병역 면탈의 수단이 돼서 갑자기 확 병력이 줄면 어떡하나. 물론 이제 그 줄어드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국방부 많은 예산을 줘도 될 수가 없고, 징병제에서 만약에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라는 사람인데, 그것보다는 뭐 그 수가 적다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죠. 기간과 관련된 문제. 지금 사실 복무 기간이 계속 줄어들긴 하지만은 거기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1.5배, 제가 보는 기준도 사실 1.5배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만 된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역 군인들이거나 혹은 근래에 전역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대체복무,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가장 드는 반감이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이제 근무를 갔다 오거나 훈련을 갔다 오고 생기는 이 저녁 때부터 취침 시간 전까지의 이 시간에서 가족들, 친구들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있는 시간이 긴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사실 되게 외롭게 지낼 수도 있고, 아무리 주변에 많은 전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많이 외로운데, 사회와 격리라는 표현을 쓰면 좀 강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군대라는 안에. 그런 부분을, 그들 마음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많은 장병들 그리고 근무했던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근무제도라면 기간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우리 군이 그 점은 바꿔야 돼요, 사실. 이제 그 대체복무와는 좀 연관이 없지만은, 일과 후 시간에 사실 개인의 자유가 좀 보장이 안 되는 시스템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 좁은 내무실에 많은 인원을 지금도 일종의, 저는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러 갔지만은 막상 가보면은 일종의 교종시설 같이 돼 있는 정말 희한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외국군 같은 경우에 사실 일과가 끝나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나가서 뭐 부대 밖을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미군도 그래요.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주변 국가 중에는 사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모병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뭐 대체 복무제와 상관없이 우리 군이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방향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 상실감을 뭔가 보충해 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산점 제도를 사실 부활을 시켜준다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불평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재판소를 설득하는 게 지상 과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국방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말미에 이 양식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허용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하나 열어주는 게 될 거고, 이제 그러면서 자발적인 군대를 만들어주고, 또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군대 정책 위반자들이 예전처럼 군대를 이렇게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으로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점들이 물론 저희가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저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다른 나라들, 대만이나 뭐 수많은 나라들처럼 뭐 간접적으로 더 그런 개선돼야 될 인권 문제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밑에 또 댓글 다실 거예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이 그 옳고 바른 마음의 양심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좀 의도적으로 뭐 약간 선동하는 듯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면 그럼 군인들은 비양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 국민분들께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이 그 양심이 아니고 이 법적인 학문적인 의미의 양심이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양심이라는 게 글쎄요. 사실 저도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초반에 이제 거부감을 들었던 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럼 나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럼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꿨으면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분법에 익숙한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반대말은 비양심이 되니까 그 부분은 뭔가 좀 그 단어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게 뭐 양심의 문제라 개인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가는 문제인데 개인의 그리고 다양성이 또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적인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에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또 난 신념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너와 내가 소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직접 이렇게 군사평론가와 예비역과의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사이에 참 대화가 없구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직접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결국 그 민주주의는 이 다수와 소수가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가 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체복무자들이 앞으로 어떤 대체복무를 할지 또 그들이 얼마나 또 겸손하고 성실하게 국민들을 섬길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군사 평론을 하면서 대체 복무제라든가 아니면 양심적 병역과 관련돼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을 만난 거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여러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소개에 제가 대한민국 국군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감히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긴 했는데 대한민국 국군이라면 어려운 군생활을 다 하고 힘든 군생활을 다 마치고 지금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좋게 변하기 위해서 꼭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이성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훈훈하게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저는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요. 엄청 기대했던 거는, 예상했던 거는 파이팅을 하는 것 같은데